아저씨, 죽은 제 동생 좀 묻어주실 수 있을까요? 눈 내리는 한밤중 재개발 현장 계단 아래서 10살 소녀가 건넨 한마디에 대기업 CEO 한기문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녀의 품 안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4살 남동생이 안겨 있었죠.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며칠 뒤 알게 된 진실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던 집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 3년 전 그가 서명한 단 한 장의 서류가 2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성공한 CEO와 모든 것을 잃은 두 남매.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이었습니다. 한건설 본사 주차장에서 한기문은 운전기사에게 먼저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기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차에서 내렸죠. 기문은 핸들을 잡고 앉아 한동안 시동도 걸지 않은 채 어둠 속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죠. 기문은 결국 시동을 걸고 평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재개발 현장 쪽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낯익은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 지어질 모델하우스 조감도가 붙어 있는 거대한 공사 가림막이 보였어요. 기문은 차를 세우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가림막 앞에 서서 그림 속 반짝이는 아파트 단지를 한참 바라봤죠. 입 밖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원래 어떤 동네였지?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죠. 기문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꺼져 있었고 재개발로 텅 비어버린 건물 사이로 눈발이 바람에 실려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삭막한 풍경이었습니다. 옛 상가 건물 벽에는 빨간 글씨로 철거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명도 소송 진행 중이라는 법원 공고도 보였죠. 기문은 손을 뻗어 그 종이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손끝이 얼얼했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 아래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귀를 기울이자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죠.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기문은 멈춰 섰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착각인가 싶어 다시 걸으려는데 이번엔 더 또렷하게 들려왔죠. 아저씨.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이 보였어요.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낡은 계단이었죠. 가로등 불빛도 거의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기문은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곳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그 품 안에 더 작은 아이가 꼭 안겨 있었죠. 눈발이 두 아이 위로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기문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큰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소녀가 기문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죠. 제 동생 묻어주실 수 있나요? 기문은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의 품 안을 들여다봤어요.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피부, 미동도 없는 작은 몸. 겉으로 보기엔 이미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우는 직업병처럼 즉각 무릎을 꿇고 아이의 목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손끝으로 아주 미약하게, 정말 희미하게 뭔가 느껴졌죠. 맥박이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그 순간 김운의 머릿속에 3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붕괴 현장의 먼지 냄새,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아들의 작은 손목을 잡았을 때 이미 식어있던 그 체온. 손이 떨렸어요. 애야. 김우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왜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소녀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안 일어나요. 응급실에서. 그 말을 끝으로 소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김우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110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아니라 구급차가 먼저였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손이 떨려서 전화를 꽉 쥐어야 했어요. 여보세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 김우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제대로 된 주소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재개발 구역 안쪽입니다. 아이가 저체온증 같아요. 맥박이 너무 약해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우는 골목을 다시 둘러봤어요. 눈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이 좁은 골목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기다리다간 늦을 것 같았어요. 김우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10살 소녀도 일어서게 하고는 함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죠. 아저씨 차까지 뛸 수 있겠니?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우는 아이를 꼭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발이 미끄러졌어요. 무릎을 세게 부딪혔지만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텼죠.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차가 세워진 곳까지 도착했어요. 김우는 재빨리 트렁크를 열고 담요를 꺼냈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담요를 둘러주고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소녀에게 씌워줬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우는 차 문을 열며 짧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동생부터 살리자. 내비게이션 화면이 켜졌습니다. 자동으로 응급의학과 24시라는 이름의 병원이 목적지로 떴어요. 평소 즐겨찾기 해둔 곳이었죠. 김우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 안에서 소녀가 계속 동생 이름을 불렀어요. 다온아, 다온아. 김우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뒷좌석에서 소녀가 동생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 순간 김우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재개발 서류에서 보던 숫자가 아니라 눈앞에 진짜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았어요.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김우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평소 조용하고 절제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요. 의료진 어디 있습니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달려나왔어요. 들것이 빠르게 다가왔죠. 아이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눕히자 의료진이 재빨리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멀어지는 들것 위로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김우는 그 뒤를 따라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소녀가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아 끌고 있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동생 진짜 살아있죠?
거짓말 아니죠? 김우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을 피한 채 응급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죠.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어요. 김은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3년 전 그날도 이랬어요. 응급실 앞에서 빨간불만 바라보다가 결국 듣게 된 말.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다는 그 말. 소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 김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돌렸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 긴 의자에 김우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소녀가 무릎을 꼭 껴안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술 중이라는 빨간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소녀도 고개를 번쩍 들었죠.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김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는 클립보드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있습니다. 저체온증까지 겹쳐서 위험한 상태였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의사는 말을 멈추고 김우를 바라봤습니다. 나머지 말은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은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일단 수액을 투여했고 체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오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보호자 동의서였습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김우는 펜을 들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보호자 이름란이 비어 있었어요. 손이 멈칫했죠. 자신은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아이들이었어요. 소녀도 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이름란을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쓸 수 없었죠. 일단 제가 응급으로 서명하겠습니다. 김은이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갔어요. 조금 뒤 복도 한쪽에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38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정은주입니다. 여자가 명함을 건네며 소녀에게 부드럽게 다가갔어요. 다혜야, 힘들었지? 괜찮아? 소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은주는 소녀 옆에 조용히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소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저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정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녀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그러고는 김은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혹시 친척이신가요? 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간호사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김은을 쳐다봤죠. 정은주도 눈을 가늘게 뜨며 김은을 바라봤습니다. 소녀가 그 순간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보육원에서 나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거기 있었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은주가 태블릿 화면을 켜며 조용히 물었어요. 이름이 윤다혜, 동생이 윤다온 맞지? 네. 정은주는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그러고는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어요. 여기 등록돼 있네요. 보육원 실종 아동으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김은이 정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정은주는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3년 전 재개발 붕괴 사고 때 부모님을 잃은 유가족들이 있었어요. 당시 어린 자녀들은 보육원에 위탁됐죠. 그 말에 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개발 붕괴 사고.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은주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주소를 읽었습니다. 주소는 동 아파트. 김우는 그 주소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동 아파트. 자신이 3년 전 도면에 서명했던 바로 그 단지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복도 한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방송이었어요. 화면에 옛날 자료 화면이 지나가며 자막이 떴죠. 동 재개발 붕괴 사고 3주기. 김우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스 속에 어린 소녀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이 잠깐 잡혔어요. 카메라가 흔들리는 바람에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멍한 표정만은 또렷했습니다. 김우는 옆에 앉아 있는 소녀를 다시 봤어요. 지금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일까?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정은주가 김우를 불렀어요. 김우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없으시면 일단 아이들은 보육원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정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녀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복도 창문만 바라볼 뿐이었죠.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참 뒤 김우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정은주가 아이들과 함께 남아서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김우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집 주소가 떴죠. 한남동이었어요. 집까지 가는 동안 김우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주소가 맴돌았어요. 동 아파트. 자신이 서명했던 곳.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어요. 김우는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가사도우미는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김우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쪽 방문 앞에서 멈춰섰죠. 아들 방이었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갖다 댔어요.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한 문이었죠. 김우는 손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내와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김우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병원에서 본 두 남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하고 불안에 떨던 그 표정.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대표님, 다운이 열은 잡혔고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쉽게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캔을 바라봤죠. 텅 빈 접시들 사이에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자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맥주를 마시지 않고 캔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우는 다시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밤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멀리 의자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소녀였어요. 다혜였습니다. 소녀는 의자에서 몸을 구부리고 잠들어 있었어요. 김우는 간호사실에서 담요를 하나 가져와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덮어줬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소녀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아빠. 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그저 꿈속에서 누군가를 부른 것뿐이었습니다. 김우는 복도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 너머로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죠. 이 아이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일인가? 김우는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은주가 병원에 다시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김우는 복도 의자에서 밤을 지샌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뻐근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대표님, 일단 다온이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은주가 말했습니다. 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정은주는 김훈과 다혜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죠. 세 사람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어요. 정은주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동보호 절차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원래 보호시설로 복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혜가 그 말을 듣고 몸을 움츠렸어요. 작은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우리 또 거기 가야 돼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정은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은주는 말끝을 흐렸어요. 김훈이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뜻이었죠. 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김훈이 물었습니다. 정은주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일단 긴급 의료비 지원으로 처리됐습니다. 향후 보호자 문제는 보육원 측과 협의해야 하고요. 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원칙대로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목소리 끝이 흐려졌습니다. 확신이 없는 말투였어요. 다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더욱 숙였죠.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혜가 갑자기 김훈의 소매를 꽉 잡았어요. 김훈이 놀라서 다혜를 쳐다봤습니다. 소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은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혜야, 보육원도 너희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정은주는 말하면서 눈을 살짝 피했어요. 자신도 그 말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배급 시간 지나면 밥을 못 먹어요. 밤에 동생이 울면 선생님한테 혼나고요. 다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동생이 기침하면 약을 달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준다고만 했어요. 근데 다음 주가 돼도 안 줬어요. 김훈이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절박했죠. 거기서는 동생 약을 제대로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다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난 이런 일에 끼어들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 암시를 계속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버려지면 안 되는 사람은 2번 버려지는 거래요. 그 말이 김훈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버려지는 것. 김훈은 3년 동안 스스로를 버린 채 살아왔어요. 아내와 아들을 잃은 뒤 감정도 책임도 모든 걸 버린 채 숫자와 서류 뒤에만 숨어 있었죠. 정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시보호인 제도가 있긴 합니다. 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은주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적합한 성인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어요. 다만 책임이 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정은주는 김훈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안하는 것 같았어요. 김우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다혜가 자신의 소매를 여전히 꽉 잡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잠깐 맡으면 안 됩니까? 정은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다혜도 놀란 표정으로 김훈을 쳐다봤죠. 대표님,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정은주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이라도. 정은주는 태블릿을 켜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님 신원이 이미 시스템의 후원자로 등록돼 있네요. 소득이나 주거 환경도 기준을 충분히 넘고요. 정은주가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임시보호인 신청서였어요. 김훈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기문. 세 글자를 쓰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다혜가 서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진짜로 아저씨 집에 가는 거예요? 김훈이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선을 그어야 했어요. 일주일뿐이다. 짧고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표정에는 한 줄기 희망이 떠올랐어요. 동시에 불안도 스쳐 지나갔죠. 다온이 퇴원 수속을 마치고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작고 약해 보였어요. 다온은 김훈을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아직 낯설었죠.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다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긴 부자 동네 같은 냄새가 나요. 김훈은 백미러로 다혜를 봤습니다. 어색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한남동 대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거대한 집이 나타났어요. 다혜와 다온은 입을 벌린 채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인공지능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한기문 대표님, 귀가를 환영합니다. 다온이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혜도 눈을 크게 뜨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김훈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들 방 앞에서 잠깐 멈칫했어요. 문손잡이에 손을 갖다 대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이쪽으로 와. 김훈은 다른 빈 방으로 아이들을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침대도 2개 있었죠. 김훈은 난방을 올리고 옷장에서 깨끗한 침구를 꺼냈습니다. 이거 새 거 냄새 나요. 다혜가 이불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정은주가 집까지 따라와서 환경을 체크했습니다. 방을 둘러보고 부엌도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돌아가기 전 정은주가 다혜에게 다가가 귓속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하면 언제든지 기관에 연락해.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은주는 김훈에게도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김훈은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 있었죠. 잠시 뒤 방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온이 침대에서 통통 뛰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집 안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3년 만에 처음 듣는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무거워졌죠.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이제 뭘 해야 하는 걸까? 김훈은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미역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가사도우미가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한 것이었죠. 다혜와 다온은 식탁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온이 숟가락으로 밥을 한 입 떠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그러고는 열심히 밥을 먹기 시작했죠. 다혜도 국을 한 숟갈 뜨고는 동생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맛있다. 다온이 중얼거렸어요. 다혜가 동생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죠. 김우는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식탁 쪽을 보다가 발걸음이 멈췄죠.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비어있던 식탁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다온이 김훈을 보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다혜가 재빨리 동생 팔꿈치를 쿡 찔렀습니다. 다온이 당황한 표정으로 누나를 쳐다봤어요. 다혜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잘 먹겠습니다가 먼저지. 다온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잠깐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지우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다혜에게 말했죠. 오늘은 늦을 거야. 저녁은 알아서 먹고. 네. 다혜가 대답했습니다. 김우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 안에서 김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정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에 정은주가 받았어요.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보육원 환경을 한번 직접 보고 싶습니다. 김훈이 말했습니다. 정은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오전 11시쯤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훈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육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어요. 오전 11시 보육원 정문 앞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벽면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김훈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정문 위에 걸린 거대한 현판이었습니다. 한기문 회장 사랑의 나눔 보육원 후원.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훈은 차에서 내려 그 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왔어.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은주가 보육원 입구에서 걸어 나왔어요. 대표님, 이쪽입니다. 두 사람은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원장이 급히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과하게 공손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죠. 아이고, 대표님.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김우는 가볍게 악수를 나눴어요. 원장은 계속 웃으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난방도 따뜻하게 잘 되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커피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생활동도 보여드릴까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김훈은 느꼈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다는 걸요. 난방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벽지 귀퉁이에 곰팡이 자국도 보였죠. 아이들 방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개의 침대가 줄지어 있었어요. 원장이 한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방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다온이가 쓰던 침대죠. 김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불이 접혀 있었어요. 손을 뻗어 이불을 들어 올렸죠. 그 아래 담요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얇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촉감마저 거칠었죠. 베개는 때가 타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우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다시 덮었어요. 방 한쪽 벽장을 열어봤습니다.
약장이었어요. 선반이 거의 비어 있었죠. 구석에 작은 약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윤다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약은 반밖에 남지 않았고 봉지에는 여러 번 접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를 나눠 쓴 흔적이었죠. 후원금은 충분히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이 난처한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간에서 행정비와 시설 보수비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대표님이 주신다고 그대로 오는 건 아니죠. 그 말투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복도를 걷다가 김우는 창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창틀이 깨져 있었어요. 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죠. 문득 다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너무 추워서 동생이 기침을 많이 했다고. 그 말이 이제야 실감났어요. 식당을 지나가는데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배식대에 놓인 식판을 봤어요. 밥은 반 공기도 안 되게 담겨 있었고 국은 묽어서 건더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조각과 콩나물 조금이 전부였어요. 원장이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직원 휴게실도 보시겠어요? 휴게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넓고 쾌적했어요. 소파도 있고 커피 머신도 있었죠. 아이들 방과는 너무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도 벽에 후원자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김우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장 위에 자신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작은 글씨들이 줄지어 있었죠. 원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재개발 2차 사업도 잘 되시겠죠? 떠보는 듯한 말투였어요. 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단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김훈이 말했습니다. 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따라왔어요. 건물 뒤편에 작은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낡은 농구대 하나와 녹슨 철봉이 있었어요. 바닥에는 흐릿하게 지워진 줄넘기 선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공을 차던 흔적이었죠. 김우는 운동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구석에 커다란 상자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김훈이 다가가 상자를 열어봤어요. 깨끗한 장난감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인형, 레고, 공, 색연필 세트까지 모두 새 제품처럼 깨끗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김훈이 물었습니다. 원장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홍보 촬영용입니다. 후원 행사 때 사진 찍고 나면 보관하는 거죠. 김우는 장난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이었어요.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회사 홍보 영상 촬영 때 이 보육원에 온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면을 찍었죠. 그 중에 다혜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촬영이 끝나면 장난감은 다시 상자에 담겼던 겁니다. 김우는 장난감을 도로 상자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김훈이 짧게 말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정은주가 뒤따라 나왔어요. 차에 탈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이들, 거기서 지내면 많이 춥겠군요. 정은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혜가 동생을 데리고 나온 거겠죠. 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동을 걸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 앉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이사가 실적 보고를 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보육원 방의 차가운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얇은 담요, 텅 빈 약장, 깨진 창문, 그리고 상자 속에 갇힌 장난감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보육원이 있는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현판과 아이들이 떨던 그 방. 그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김우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똑바로 봤어요. 자신이 뭘 해왔는지를. 다음 날 오전 한건설 본사 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한쪽 끝에 김훈이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이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회의 안건은 2차 재개발 사업 추진이었습니다. 재무이사 박정우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2차 사업 예상 수익률은 1차 대비 15% 상승 예상입니다. 지난 분기 실적을 보시면 숫자들이 화면에 가득 떠올랐습니다. 그래프는 우상향이었어요. 이사 한 명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도 매출은 안정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이제 걱정 없겠어요.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마치 사고가 단순한 숫자 하나였던 것처럼. 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만 내려다봤죠. 다른 이사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 대비 우리가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거든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그 이사에게 고정됐어요. 안전 예산은 손대지 맙시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이사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예전에는 효율성을 우선하셨는데. 김훈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은주였어요. 사회공헌팀과의 미팅 때문에 회사에 들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죠. 대표님, 정은주가 김훈을 불렀습니다. 김훈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사고 당시 기록을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기록은 변호사들이 다 봤습니다. 회피하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정은주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더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정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어요. 김훈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도시가 보였어요. 저 멀리 재개발 구역이 있는 방향이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김훈은 재무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근 중이던 직원이 받았죠. 3년 전 재개발 관련 파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김훈이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이미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법적 보존 기간이 지나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김훈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외장하드에 백업본이 남아있을 거예요. 30분 뒤 김훈의 사무실 책상 위에 외장하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어요. 어두운 사무실에 모니터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폴더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설계도면, 계약서, 예산안. 파일들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어요. 제목은 안전관리 예산 조정안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안전 비용 30% 축소,
그 문구가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우는 숨을 참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문서 하단에 결제란이 있었습니다. 전자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한기문. 그 옆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죠. 사고 2달 전이었습니다. 김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마우스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 폴더를 열었어요. 사회공헌 관련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보육원 후원 협약서였어요. 클릭했습니다. 협약서가 화면에 떴어요.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김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 뒤였어요. 사고와 후원이 같은 시기에 같은 맥락에서 처리됐던 겁니다.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사회공헌팀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한 문장에서 멈췄죠. 언론 이미지 회복용으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우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안전 예산 삭감, 붕괴 사고, 그리고 보육원 후원. 하나의 선 위에 놓인 일들이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은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딸의 엄마가 사고 전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김우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까지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무시됐던 겁니다. 변호사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죠. 법적 방어와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회사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저 멀리 집 쪽을 바라봤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혜와 다온이 있을 거예요. 잠깐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곧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집 현관 앞에 섰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목소리였죠. 김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혜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김우를 보고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오늘 늦게 오셨네요. 일 많으셨어요?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김우는 목이 메어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조금. 짧게 대답하고는 시선을 피했어요. 다혜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복도로 걸어갔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장에서 위스키 병을 꺼냈어요. 잔에 따르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회사 서버에 접속해 다시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전 비용 30% 축소. 그 문구와 자신의 서명이 다시 화면에 떴어요. 김우는 술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시지 못했어요. 손을 뻗어 모니터 화면을 만졌습니다. 자신의 서명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어요. 지워지지 않았죠. 당연히 지워질 리 없었습니다. 김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금방 멈췄어요. 화면 속 자신의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서명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렸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우는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서재에서 밤을 지새우다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죠. 거실로 나왔을 때 다혜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같이 밥 먹어요? 다혜가 설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죠. 다혜가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김우는 넥타이를 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많아. 먼저 먹어. 차갑게 들릴 수 있는 목소리였어요. 다혜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다온이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김훈에게 다가와 종이를 내밀었어요. 아저씨, 이거. 다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훈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집 하나 그리고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죠. 큰 사람 하나와 작은 사람 둘. 하지만 김훈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큰 사람의 얼굴 부분이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마치 그리다가 지운 것 같았죠. 아빠 자리가 비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김우는 그림을 다온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예쁘게 그렸구나. 방에 붙여둬. 그러고는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혜와 다온을 남겨둔 채 문을 닫았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홍보팀장이 김훈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대표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김훈이 물었습니다. 홍보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경제 전문지 쪽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 항목이 있는데요. 3년 전 사고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고 싶다고 합니다. 김훈의 손이 멈칫했어요. 홍보팀장이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이미 다 마무리된 건입니다. 저희가 간단히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홍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김훈은 의자에 깊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커피만 마셨습니다. 식욕이 없었죠. 머릿속에는 다혜가 했던 말들과 어젯밤 본 서류 화면만 맴돌았어요. 안전 비용 삭감, 자신의 서명, 그리고 무너진 건물. 계속 반복되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를 나왔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춰 섰을 때 핸들을 꽉 쥐었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다혜가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다혜가 서툴게 김치를 꺼내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밥그릇 3개가 놓여 있었고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죠. 가사도우미가 준비해 둔 것을 다혜가 다시 차린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밥 드세요. 다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우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자리에 앉지 못했어요. 다혜가 밥을 한 그릇 더 떠서 김훈 자리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밥같이 먹는 사람끼리는 싸워도 끝까지 가족이라고. 그 말이 김훈의 귓가에 꽂혔어요. 뭔가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려는 걸 느꼈습니다. 참을 수 없었죠. 엄마 얘기는 그만해라. 김훈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동시에 손이 식탁을 세게 쳤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 그릇이 덜컥거렸죠. 다온이 깜짝 놀라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다온의 눈에 금방 눈물이 고였어요. 으앙! 다온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혜가 황급히 동생을 안았어요. 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말이 끊어졌어요. 뒤에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우는 고개를 돌려 복도로 걸어갔어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김우는 문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가해자에 더 가까운 사람일지도 몰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복도 너머로 다온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다혜가 동생을 달래는 소리도 들렸죠. 괜찮아, 다온아. 괜찮아. 아저씨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다혜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한참 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은주였어요. 김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추고 문자가 왔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아이들 괜찮습니까? 김우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전화였어요. 다혜가 받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다혜야, 나야. 정은주 선생님. 괜찮니? 네. 다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다혜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우는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다혜야, 무슨 일 있었니? 정은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우는 방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열고 나가서 뭐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저 문 뒤에 숨어 복도 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새벽녘이 되자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다혜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생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어요. 다온이 침대에 앉아 멍하니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또 떠나는 거야? 다온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혜가 가방 지퍼를 잠그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번엔 우리 잘 모르겠어. 다혜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이른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은주였어요. 김우는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정은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대표님, 정은주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다혜와 다온을 봤어요. 두 아이는 가방을 들고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정은주가 김훈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이들, 지금 다시 보내면 평생 어른을 못 믿게 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김훈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은주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서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은주는 다혜와 다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세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김우는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어요. 정은주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멀어져 갔습니다. 김우는 창가에 한참 서 있었어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집안이 다시 텅 비었어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죠.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바닥에 굴러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복도로 가보니 작은 장난감 하나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다온이 가지고 놀던 것이었습니다. 김우는 장난감을 주워들었어요. 손 안에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식탁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다혜가 차려놓았던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랩도 씌우지 않은 채였죠. 김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혼자였어요.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대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아이들이 떠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우는 집과 회사를 오갈 뿐이었어요.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죠.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우연히 관련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재개발 사고 유가족 보상 지원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댓글창이 보였어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김우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댓글들을 하나씩 읽었죠. 대기업은 늘 이런 식이다. 돈으로 입 막고 끝내려는 거지. 유가족들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김우는 처음으로 댓글을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보지도 않았을 댓글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하나하나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정은주였습니다. 김우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대표님 뵐 수 있을까요? 정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호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우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복지센터 회의실로 오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시간 뒤 복지센터 회의실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정은주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훈이 들어오자 정은주가 자리를 권했어요. 김훈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은주가 노트북 화면을 켜며 말했어요. 보시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파일이 열렸어요. 민원서 사본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낡은 종이 이미지가 떠올랐죠. 상단에 구청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김우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원 일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동아파트동 호윤이었습니다. 딸의 엄마의 이름이었죠. 민원 내용란을 읽어 내려갔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죠. 거실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물도 샙니다. 비 오는 날이면 방 안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그 아래에 또 한 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는 방 벽에서 물이 샙니다. 안전 점검 부탁드립니다. 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원서 여백에 구청 담당자의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작은 포스트잇이었죠. 한건설 측과 비용 문제로 협의 불발. 김훈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은주가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CCTV 캡처 이미지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찍혀 있었어요. 붕괴 사고 당일 새벽이었죠. 흐릿한 화면 속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른 한 명과 아이 하나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이었죠. 엄마와 다혜였습니다. 다혜 엄마는 그날 새벽 일찍 출근했어요. 다혜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려던 길이었죠. 정은주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이미지로 넘어갔어요. 같은 CCTV였지만 시간이 달랐습니다. 1시간 뒤였어요. 화면 속에 다혜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계단 위였어요. 멍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 구석 흐릿하게 작은 아이가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온이었어요. 그날 다혜는 엄마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게 됐어요.
정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우는 화면 속 다혜의 얼굴을 응시했어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혼자 남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정은주가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김운 회사 내부 문서였습니다. 어떻게 구한 건지 물을 겨를도 없었어요. 화면에 익숙한 문서가 떴죠. 안전관리 예산 조정안. 안전비용 30% 축소. 그 문구가 다시 한번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서 하단 결제란에 김운의 이름이 선명했어요. 전자 서명과 날짜. 사고 2달 전이었습니다. 정은주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김운의 서명 부분이 크게 보였습니다. 김운은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다음 파일이 열렸습니다. 사회공헌팀과의 메신저 대화였어요. 사고 직후 주고받은 내용이었죠. 보육원 후원건 빠르게 진행합시다. 사고 이후 이미지 회복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결제 받으면 바로 언론 배포하겠습니다. 대화 내용이 쭉 이어졌어요. 김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메스꺼움이 올라왔어요. 정은주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낡은 노트 한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났죠.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딸의 엄마가 남긴 메모장입니다. 정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김우는 화면 속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위험한 것 같다. 벽이 계속 갈라진다. 아이들만이라도 여기서 버텨서 새 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했어요.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주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새 집을 짓겠다고 서명하신 분이 대표님이었습니다. 김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홍보 영상 촬영 현장이었어요. 재개발 단지 앞에서 주민들과 사진을 찍었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풍선을 들고 웃던 아이들. 그중 한 명이 다혜였을 거예요. 김우는 그때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곧 새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환하게 웃으며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광고용 멘트에 불과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죠. 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건가? 중얼거렸어요. 정은주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죽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김운이 고개를 들어 정은주를 바라봤어요.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김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를 바꾸는 것. 김우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이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은주가 노트북을 덮으며 대답했어요. 보육원입니다. 김운이 다시 물었어요.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정은주는 잠시 김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 건넸어요. 하지만 말을 덧붙였습니다. 단, 이번엔 대표님이 보호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얼굴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불이 꺼졌어요. 정은주가 먼저 나갔습니다. 김우는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민원서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은주가 남기고 간 것이었죠. 김우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김우는 종이를 꽉 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오전 한건설 본사법무팀 회의실이었습니다. 변호사 2명이 기문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대표님, 사고 관련 소송은 이제 법적으론 거의 종결 단계입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합의금 지급도 완료됐고 법원에서도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흐렸죠. 오후에는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김훈이 들어가자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정우 재무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최근 언론 쪽에서 과거 사고 관련 문의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괜한 감정적 발언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자칫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김우는 테이블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책임을 인정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박정우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 손실이 상당할 겁니다. 주가도 하락하고 투자자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숫자로 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김우는 그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문득 다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잘못했으면 나중이라도 바로잡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알겠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김훈이 일어섰어요. 이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보육원 주소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경로가 떴습니다. 40분 거리였죠. 차를 몰고 출발했어요. 신호등마다 멈춰 섰습니다. 멈출 때마다 핸들을 꽉 쥐었죠. 긴장되고 있었어요. 보육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도 쉽게 내리지 못했어요. 시동을 껐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죠. 손이 떨렸어요. 이제 가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보육원 정문이 보였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안으로 들어가 원장을 찾았어요.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로? 다혜와 다온을 만나고 싶습니다. 면담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김훈이 말했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어요. 작은 면담실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김훈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계속 떨렸죠. 문이 열렸어요. 다혜와 다온이 들어왔습니다. 다온은 누나 뒤에 숨듯이 걸어왔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다혜는 김훈을 보자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온도 누나 옆에 앉았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혜가 김훈을 쳐다봤어요. 김훈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집을 그런 곳으로 만든 사람 중 하나가 나일지도 모른다. 다혜의 눈이 커졌어요. 다온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훈이 계속 말했어요. 안전 비용을 줄이는데 내가 서명했어. 너희 엄마가 민원을 넣었을 때도 비용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동생 살려줬잖아요. 김훈이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그걸로는 부족해. 김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동생 없었으면 저 혼자였을 거예요. 다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김훈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을 숨기지 않으려고 해.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야. 다온이 고개를 들었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이름도 말해줄 거예요? 그 질문에 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 이름, 내 아빠 이름 다 말할 거다. 다온이 처음으로 김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경계하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 홍보팀과 변호사가 김훈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긴급 회의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기자회견 하시려는 겁니까? 변호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 앞에서 실명까지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홍보팀장도 말했어요. 하지만 김훈은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회사가 아니라 내가 나가는 겁니다. 개인 자격으로.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이틀 뒤 한건설 본사 브리핑 룸이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줄지어 설치되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이크 줄이 정리되고 조명이 켜졌죠. 김훈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보니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다혜였어요. 아저씨, 무서우면 그냥 다시 도망치셔도 돼요. 김훈은 그 문자를 보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이번엔 안 도망간다. 브리핑 룸으로 들어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죠. 준비된 원고가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김훈은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반으로 접어 내려놓았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준비된 원고는 읽지 않겠습니다. 제 말로 하겠습니다. 김훈이 말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김훈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저는 안전예산삭감에 서명했습니다. 그 결과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브리핑 룸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유가족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후원은 이미지 회복용이었습니다.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며 물었어요. 지금 회사 책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김훈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이전에 제 책임입니다. 이번 책임은 나부터 지겠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김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보육원 거실이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어요. 생중계 화면이었죠. 다혜와 다온 그리고 정은주가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혜가 화면 속 김훈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안 도망갔네. 다온이 누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기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브리핑 룸이 텅 비었어요. 김우는 단상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플래시 불빛이 모두 꺼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김우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어요.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김은의 얼굴이 떴습니다. 헤드라인은 한건설 CEO, 3년 전 붕괴 사고 책임 인정이었죠. 회사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시작부터 하한가를 향해 떨어졌어요. 임원들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김은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털 댓글창은 달랐어요. 비난도 있었지만 다른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한 건 처음 본다. 대기업 CEO가 직접 사과하다니. 진심은 느껴진다. 여론이 복잡하게 갈리고 있었어요. 오후쯤 회사 로비로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유가족들이었어요. 보안 직원이 당황해하며 김은에게 연락했죠. 김은은 직접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5명쯤 되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중년 여자 한 명이 김은을 보자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당신이 한기문입니까? 여자가 물었습니다. 김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여자는 한참 김은을 노려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은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인정해줘서 고맙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김은이 고개를 들어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가 미친 사람들 취급받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라도 누가 잘못했다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깊이 허리를 숙일 뿐이었죠. 다음 며칠 동안 김은은 유가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공원에서, 조용한 식당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화를 냈습니다. 김은은 그 모든 걸 받아들였죠. 한 유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개인 재산으로 별도의 보상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족이 말했어요. 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은은 혼자 차를 몰고 나갔어요. 목적지는 옛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건물은 모두 철거되고 없었어요. 텅 빈 공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었지만 입구는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터 한편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하얀 대리석이었습니다. 김은은 추모비 앞에 섰어요. 비문을 읽었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아래 희생자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27명이었습니다. 김은은 한 이름 한 이름 손으로 짚어가며 읽었어요. 딸의 엄마와 아빠 이름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가져온 꽃다발을 추모비 앞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일주일 뒤 김은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아이들의 집 재단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이 말했어요. 변호사가 서류에 적었습니다. 재단 목적은요? 재개발 지역 아동 보호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김은이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어 내려갔어요. 정관에 한 가지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김은이 말했어요. 재개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안전과 보육 재원으로 의무 환원한다. 이 조항을 넣어주세요. 변호사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뒤 정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단 실무 책임자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훈이 물었어요. 정은주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은주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흘 뒤 정은주에게서 답이 왔어요.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보육원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원장과 직원들, 그리고 정은주가 모여 앉아 있었어요. 안건은 다혜와 다온의 향후 거취였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한기문 대표가 직접 장기 보호자가 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반발했어요. 가해자 쪽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맞습니까? 정은주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온전히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도망가지 않게요. 회의는 길어졌어요.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수가 찬성했어요. 법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서류 검토, 가정환경조사, 면담. 한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인이 났습니다. 김훈이 다혜와 다온의 장기 위탁 보호인으로 선정됐어요. 다시 한남동 집 앞이었습니다. 차가 대문 앞에 섰어요. 김훈이 먼저 내리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다혜와 다온이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다혜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김훈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오래 있어도 돼요? 다혜가 작게 물었습니다. 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나가고 싶을 때까지. 다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온도 누나 손을 잡고 웃었어요. 저녁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김훈이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다혜가 쌀을 씻고 다온이 옆에서 구경했죠.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국을 끓이는 동안 다온이 물었어요. 아저씨, 이제 여기 우리 집이라고 불러도 돼요? 김훈이 국을 저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부르자. 다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탁을 차릴 때 김훈은 찬장을 열었어요. 컵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중 작은 컵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아들이 쓰던 컵이었습니다. 파란색 바다거북이 그려져 있었죠. 한참을 그 컵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다온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 써. 다온이 컵을 들여다봤어요. 예뻐요. 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였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건설이 안전 예산 확대를 약속하며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혜가 김훈을 쳐다봤어요. 아저씨가 한 거예요? 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한 거지. 내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니까. 다혜가 수줍게 웃었어요. 조금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은주였어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아이들 방에 책이 없길래 가져왔어요. 동화책 수십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혜와 다온이 좋아하며 책을 꺼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다혜와 다온을 재우고 김훈은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으려는데 다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다혜가 소파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해가 엄청 밝았어요. 처음으로 엄마 얘기를 길게 꺼냈습니다. 김훈은 조용히 들었어요. 다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너무 파래서 이상했어요. 이렇게 슬픈 날인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은희 다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 집에선 내가 울어도 괜찮다. 다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은은 다혜 어깨에 손을 얹어줬어요. 한참 뒤 다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은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멈춰 있던 것 같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두 아이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한 번 더 덮어주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러고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왔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죠. 몇 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날이었어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기무는 예전보다 머리에 흰 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 스웨터와 코트를 입고 있었죠. 옆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윤다혜였습니다. 키가 훌쩍 컸고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책가방을 들고 있었죠. 대학생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윤다온이었습니다. 많이 자랐지만 여전히 말수가 적은 편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표지판이 보였어요. 마을 사람을 위한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이름이었죠. 단지 앞 공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잘 조성된 산책로가 있었어요.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벤치도 곳곳에 놓여 있었죠. 공원 한가운데 추모비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대리석이었어요. 김은이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다혜와 다온도 나란히 섰죠. 비문을 읽었어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27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다온이 손을 뻗어 엄마와 아빠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옛날 집이었어요? 다온이 물었습니다. 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의 집이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원 곳곳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은이 다가가 팻말을 읽었어요. 유가족이 심은 나무. 나무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심어진 나무인지 알 수 있었죠. 다혜가 한 나무 앞에 멈춰 섰어요. 엄마 이름이 적힌 나무였습니다. 엄마 나무 많이 컸네. 다혜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무 줄기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조금 걸어가니 건물이 보였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이었어요. 간판을 봤습니다. 아이들의 집 재단 돌봄센터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 나중에 들러볼까? 김은이 물었습니다. 다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나 거기서 봉사활동 신청했어요. 다혜가 웃으며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너 진짜 거기서 일할 거야? 응. 나 같은 애들 안 나오게 하고 싶어. 다온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김은이 다온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공을 차고 웃는 소리가 들렸죠. 다혜가 책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펼쳐서 김은에게 보여줬습니다. 건축 설계 스케치였어요. 이번 학기 프로젝트예요. 어린이 도서관 설계. 김은이 스케치를 자세히 봤습니다. 세심한 디테일이 눈에 띄었어요. 여기 이 부분은 뭐지?
저층 설계예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거죠. 다혜가 설명했습니다. 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위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서 사는 사람 눈높이에서 설계해야 한다. 다혜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예전에 아빠가 못했던 거니까요? 아빠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김훈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서 너한테 맡기려고 한다. 다혜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나 졸업하면 이런 집 설계하는 건축가 되고 싶어요. 무너지지 않는 집. 김훈이 다혜를 바라봤어요.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잘할 거야. 조금 더 걸어가니 놀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었어요. 새 시설이었죠.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김훈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아이들이 예전에 너희 같아서. 말을 멈추고 다혜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다르지?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여긴 무너지지 않는 집이잖아요. 세 사람은 놀이터를 지나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예전 그 골목이었어요. 많이 정비되었지만 여전히 낡은 건물들이 남아 있었죠. 걷다가 한 장소에서 멈춰 섰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다혜가 그 계단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기. 다혜가 작게 말했습니다. 김훈도 알아봤어요. 눈 내리던 그날 밤 처음 아이들을 만난 바로 그 계단이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계단이 새로 보수되어 있었습니다.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도 밝았죠. 계단 옆에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다가가서 읽었습니다. 이곳은 2025년 안전기준 개정의 출발점이 된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더 적혀 있었어요. 작은 계단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혜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난간을 잡으며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그날 눈이 엄청 왔는데 발이 너무 시렸어요. 다혜가 말했습니다. 회상하는 목소리였어요. 다온도 누나 뒤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김훈은 위에서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예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둡고 추운 밤 작은 아이들이 움츠리고 있던 모습, 그리고 동생 묻어주세요라던 다혜의 목소리. 김훈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혜와 다온 옆에 섰어요. 다혜가 김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아빠가 우리를 발견했죠. 김훈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내가 나를 살렸지. 다온이 김훈 팔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먼저 우리를 발견했잖아. 아빠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어요. 김훈은 두 아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계단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계단 위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다시 계단을 올라갔어요. 골목 어귀로 나왔을 때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죠. 김훈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눈과 먼지만 쌓이던 이 계단 위로 이제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발자국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집을 짓는 일. 때로는 오래 걸리고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 세 사람은 차가 세워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골목에 드리워졌죠. 차에 타기 전 다온이 물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다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가서 같이 만들자. 김훈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차가 출발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백미러의 단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다혜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다온도 따라 불렀어요. 김우는 운전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했어요. 한남동 대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죠.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가사도우미가 준비해둔 재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할게요. 다혜가 말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다온이 따라가며 누나를 도왔어요. 김우는 소파에 앉아 두 아이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한 저녁 풍경이었죠. 문득 벽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뒤늦게라도 어른이 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지은 집.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한 집. 저녁 준비가 끝났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김우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 책임으로 시작해서 사랑이 된 관계. 아빠, 이거 맛있어요? 다온이 물었습니다. 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맛있어.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너머로 세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집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오래 그렇게 때로는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기문처럼 다혜와 다온처럼 말이죠. 진짜 용기는 도망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길이었어요.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과 책임, 그리고 매일매일 함께하는 밥상이 진짜 가족을 만들었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지을 수 있는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